클로즈업에서 액티브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substrate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애시드의 다른 아미노 애시드 C 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을 자르는 거죠. 거기에 세린 필요하고 히스티딘 필요하고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쪽에 아스팔틱 애시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책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게 보면 세린, 히스티딘, 아스팔틱 애시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티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봅시다. 뉴클레오파일, 일렉트로파일인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엔자임 반응들이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탈리시스 반응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애시드 베이스 캐탈리시스, 두 번째 코발렌트, 세 번째는 메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코발렌트 캐탈리시스에서 보면 뉴클레오파일, 일렉트로파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클레오파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친핵성. 그러면 친핵성이니까 전자가 내가 남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O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뭐 전자가 있을 때 핵 쪽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질소에 전자가 남아 있는 비공유 전자성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죠. 또는 일렉트로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O가 전기음수가 크니까 가져가고 C가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 여기 순간적으로 파지티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로서 이제 받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가 전기음수가 파지티브로 되게 되면서 전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일렉트로파일로서 자기가 전자가 이쪽으로 공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가 전기음수가 크니까 P에서 가져오고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 파지티브가 되면서 전자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파일하고 뉴클레오파일의 반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실제 키모툴신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액티브 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키모툴신 프리 엔자임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히스티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린이 있고 여기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세린은 OH는 절대 H가 디프로토네이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액티브 사이트하고 우리가 일반적 아미노 애시드의 셀인하고 다른 게 액티브 사이트에서 이렇게 히스티딘이 중간 역할을 하고 이거 릴레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여기에 있는 하면서 하이드로전 본드 형성을 하고 여기서 자꾸 전자를 끄집어내면 여기서도 이렇게 전자를 하고 OH는 H를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디프로토네이션 그러니까 프로톤이 릴리즈가 되지 않는데 지금 히스티딘과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릴리즈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사이트에 보면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이 여기 포켓 싹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옥시 애나이온 홀이 있어요. 왜 이게 그런 말이 있는지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substrate가 폴리펩타이드인데 항상 이 페닐알라닌, 타이로시판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N터미널 여기가 NH가 있고 여기가 CO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미노 애시드랑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하겠죠. 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아로마틱 링이 이 안에 포켓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히스티딘이 이 세린의 하이드로시 그룹에 프로톤을 위드로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O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프로톤이 이렇게 되면서 O 네거티브 가면서 전자가 남아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대로 뭐가 되냐면
뉴클레오필릭이 되고 얘는 일렉트로필릭이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게 펩타이드 본드의 전기음수 나이가 크니까 O를 가져가고 여기가 파지티브가 되고 이 O가 전자가 이쪽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ES 컴플렉스가 되고 아까 코밸런트 캐탈리시스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일렉트로필릭, 뉴클레오필릭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세린 195번하고 이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언트하게 short-lived 인터미디에이트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세린 195번하고 그 다음에 아까 펩타이드 본드가 여기 이제 코밸런트 캐탈리시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짧은 수명이에요. 이런 구조는 여기 O-가 돼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폼이에요. 빨리 스테이블한 폼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NH가 이쪽으로 보내면 이 부분이 잘려지게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려지고 킥아웃하고 나가고, 대신에 이 상태는 계속 이제 되어 있죠. 세린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투 페이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옥시 애나이온이거든요. 아까 보면 여기 액티브 사이트에 보면 하이드로포빅 포킷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옥시 애나이온이라는데, 옥시 애나이온은 그거예요. O-가 생기잖아요. O- 생기면 이거를 스테이블하게 잠시 동안이라도 여기 이 파킷에 존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 이렇게 옥시 애나이온이 존재하면 여기 세린과 글라이신이 이 구조를 순간적으로 안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고 다시 전자가 다시 돌아가면서 얘는 이제 나가고, 그 다음 이제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서 아까 했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O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아실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잘려지는 거죠. 이제 잘려진 그 페닐알란이 포함된 다른 합니다. 펩타이드 부분에서 얘가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잘려진 폼이 이제 원래 이제 세린은 여기서 세린이 이렇게 코밸런트로 이제 연결되어 있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여기를 끊고 다시 여기 잠시 옥시 아나이온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거 OH가 여기 붙네요. 그러니까 H는 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H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이제 세린 195분의 OH는 이 히스티딘과 결합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카복실기가 되고, 그래서 카복실기가 이제 프로덕트로 나오면서 프리한 엔자임이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혹시나 새로운 프로테인 또는 펩타이드가 들어왔을 때 잘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키모트립신의 세린 195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왜냐면 OH는 절대 반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티딘이 있고 여기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있어야 돼요. 아스파르틱가 있기 때문에 이 O에 H가 빠져나오고 반응성이 커지면 커벌런트 캐탈리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쪽 펩타이드 N쪽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액티브 사이트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건 다시 원래 상태로 프리 엔자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물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물이 참여하게 되고, 물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여기에 OH 반응하고 여기 H는 이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잠시 옥시 애나이온이 되면서 있다가
나중에 OH 되고 남아있는 C 펩타이드 카보실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다시 두 번째 스텝을 반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얘가 키모토미 세린 프로테이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DIFP, 다이소프로필 플로로포스페이트인가요? 거기를 처리하면 이 세린과 이 리버서블 이니비션 되면서 더 이상 엔자임 액티비티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 프로테이즈가 세린 프로테이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테이즈는 세린 프로테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한 4가지 종류의 프로테이즈가 있죠. 세린 프로테이즈, 사이올 프로테이즈. 거기에 이제 세린 대신에 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올 프로테이즈, 메탈로 프로테이즈, 그다음에 아스파틱 프로테이즈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4가지 종류의 프로테이즈가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세린 프로테이즈예요. 그래서 세린 프로테이즈 한 종류인 칼무트립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엔자임으로서 HIV 프로테이즈인데요. HIV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프로테인이 원진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진에서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HIV 프로테이즈에서 잘려져서 각각의 몇 개의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HIV 프로테이즈 활성이 HIV의 나이스 바이러스 파티클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엔자임의 특징은 뭐냐면 아스파틱 애시드가 액티브 사이트에 있음으로 해서 아스파테이트 프로테이즈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키모트립신은 세린 프로테이즈라고 했었잖아요. 아스파테이트가 직접 프로테인을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HIV 프로테이즈가 중요한 것은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하나의 어떤 스트래티지로 HIV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약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야 될 인디나빌, 네피나빌, 그다음에 로피나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키모트립신을 제일 자세히 설명했고요. 여러 가지 프로테이즈들 또는 다른 엔자임들이 있기 때문에 HIV 프로테이즈는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뭐 다른 면역학이나 또는 다른 약물학에서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헥소카이네이즈인데요. 헥소카이네이즈는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로서 글루코스에 포스페이트가 붙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몰레큘러 웨이트 10만이고 글라이콜 패스웨이 첫 번째 단계로서 알려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글루코스라는 기질을 하고 그다음 ATP의 두 개의 기질을 써서 ATP의 포스페이트가 글루코스로 전달되는 6번 위치에 전달되는 것을 촉매하는 엔자임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 induced feed 제 이제 엔자임으로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스나 ATP가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가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인듀스 핏 모델로서 많이 알려진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이런 인듀스 핏 모델로서 알려져 있다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놀레이즈인데요. 에놀레이즈는 여러 엔자임 메커니즘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캐탈리시스 배웠잖아요. 애시드 베이스 캐탈리시스, 그 다음에 코발렌트 캐탈리시스, 세 번째는 어, 메탈 캐탈리시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탈 캐탈리시스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레큘레이트 96,000, 그다음에 다이머죠. 436개 다이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탈 애시드 베이스 캐탈리시스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치 에놀레이스도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끝 무렵, 거의 글루코스가 글록시스 포스페이트에서 저 뒤쪽에 보면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2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에서 포스페놀 피루베이트,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페놀 피루베이트가 이제 피루베이트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거든요. 에놀레이스라는 것은 요 2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에서 포스페놀 피루베이트로 가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면 글루타믹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 라이신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기질이 2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있고, 여기 보면 마그네슘이 요 마이너스 차지를 중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सब스트레이트를 이 마그네슘 메탈이 잡고 있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가 움직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프로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라이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너럴 베이스, 그러니까 프로톤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제너럴 베이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요거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OH가 여기가 이제 여기 글루타믹 애시드인데, 글루타믹 애시드에 프로톤을 제공함으로써, 그럼 이제 글루타믹 애시드는 제너럴 애시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메탈 캐탈리시스, 그다음 제너럴 베이스, 여기 제너럴 베이스, 제너럴 애시드 캐탈리시스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소자임인데요. 라이소자임은 안티박테리얼 에이전트로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눈물이라든지 또는 계란에 흰자에 들어가 있는, 흰자에 있는 라이소자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능은, 이건 물론 몰레큘레이트 보면 129개 아미노에시드 있고 14,0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것이 자르는 서브스트레이트는 펩티드 글리칸이죠. 보통 그람 파지티브의 셀 워를 구성하는 주로 그런 펩티드 글리칸인데요. 메커니즘을 보면 뭐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 라이소자임은 펩티드 글리칸의 글라이칸 부분, 예를 들어서 N-아세틸, N-아세틸 무라믹 애시드,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게 이제 얼터네이팅하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N-아세틸 무라믹 애시드하고 N-아세틸 글라이코사민을 이제 자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라이소즘을 해서 이제 두 개가 잘려지는, 그러면서 이제 펩티드 글리칸의 글라이칸 부분이 잘려지면서 셀 월이 약해지고 박테리아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라이소잠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 눈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라이소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소위 말하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한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자임 메커니즘 베이스 드럭인데요. 페니실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라이소자임은 셀 월에 글라이칸 부분을 잘라주는 거라고 하면, 이 페니실린은 타겟이 트랜스펩티데이즈예요. 그래서 펩티드 글리칸을 계속, 여기서 이제 글라이칸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N아시드 무라믹 애시드, N아시드 글루코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터네이티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5개의 아미노 애시드가 있죠. 이쪽으로 길게 알라닌, 글루타믹, 라이신, 그 다음에 디알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미노 애시드는 L폼인데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D알라가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연속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트랜스펩티데이즈라는 것은 뭐냐면 펩티드 글리칸에 크로스 링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펩티데이즈가에 세린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린이 여기 부분, 그러니까 D알라 마지막 끝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공격을 하죠. 어떻게?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해서 공격을 해서 여기가 잘려지게 되죠. 그러면 디알라닌은 릴리즈가 될 거고요. 끝에 있는 디알라닌은.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트랜스펩티데이즈 코발런트 캐탈리스가 되는 거죠. 코발런트 캐탈리스가 되면서 이 저쪽에 다른 펩티드 글리칸에 이쪽에 연결시켜 줘 버리거든요. 여기 라이신, 그다음에 글라이신 있고, 여기가 다시 이렇게 공격하면서 세린은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크로스 링킹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펩티드 글리칸에 서로 글라이칸 펩타이드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타이트한 그물망 같은 셀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페니실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트랜스펩티데이즈가 타겟인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펩티데이즈고요. 페니실린은 이렇게 크로스 링킹하는 것을 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페니실린의 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가져 있는 게 뭐냐면 이 베타 락탐 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 체인 여기 있고, 이 사이드 체인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시아졸리딘 링이 있고요. 그 사이드 체인이 조금씩 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건 페니실린 G, 페니실린 V, 그 다음에 아목실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달라지.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이졸린 링하고 베타 락탐 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페니실린이 작동하는 것은 이 세린의 OH 부분이 아까 이 디알라 사이를 공격했듯이 이 페니실린의 락탐에 있는 CO 부분에 있는 것을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공격을 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사이드 이니비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사이드 이니비터 또는 메커니즘 베이스드 이니비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로 인식을 해서 반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리버서블하게 결합이 되면서 이니비터로 역할을 하더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아날로그에 의한 이니비터, 이렇게 메커니즘 베이스드에 의한 이니비터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펩티데이즈가 페니실린을 공격을 해서 수사이드 이니비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트랜스펩티데이즈가 페니실린 얘기를 불락을 하면 결국은 펩티드 글리칸 크로스 링킹이 안 되니까 셀월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그람 파지티브의 미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케미컬 우어 비트윈 휴먼 앤 박테리아인데요. 반면에 이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 패스제닉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이 잘 워킹이 안 해요. 왜냐면 베타 락타메이즈라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이 트랜스펩티데이즈 대신에 베타 락타메이즈가 세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베타 락탐, 그러니까 페니실린하고 같이 공격을 하면서 마치 어, 이 트랜스펩티데이즈 대신에 베타락타메이즈가 반응을 해서 결국은 이넥티브 페니실린을 만들어줘요. 베타락타메이즈 결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에 의해서 베타락타메이즈 빠져나오고, 페니실린 자체가 뭐가 없어지냐, 베타락탐 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베타락탐 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랜스펩티데이즈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베타락타메이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베타락타메이즈를 있는 것을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사람들은 클레블라닉 애시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페니실린 리지스턴트한 박테리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클레블라닉
애시드라는 케미컬을 만들면 마치 그거죠. 베타락탐닌을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 유사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베타락타메이즈랑 반응을 해서 결국은 인액티브하게 베타락타메이즈를 억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 어, 이 앞에 트랜스펩티데이즈를 억제하는 페니실린 대신에 박테리아는 베타락타메이즈를 만들어내도록 뭐 이걸가 진화가 됐고요. 또 사람들은 그 베타락타메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클라블라닉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넥티브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는 어, 어, 박테리아하고 휴먼하고의 어떤 케미컬 워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레귤레터리 엔자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서의 엔자임 메커니즘은 제가 또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키모팁신이 제일 정확히 잘 나와서 그쪽에 좀 포커싱해서 했고요. 아까 뭐 하나 빠뜨린 게 여기 라이소자임에서 제가 SN1, SN2 반응도 뺐어요. 이게 이제 유기화학에서 관련된 건데 아직도 이제 SN1인지 SN2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냥 어, 그 프로포절 또는 리액션에 대한 게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SN1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SN2로 반응이 있다. 그래서 기전을 두 가지 다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모트립신에 좀 중점을 두고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레귤레터리 엔자임에 대해서 계속 메타볼릭 패스웨이에서 우리 이니비터 말고 메타볼릭 경로에서 생명체의 몇 가지 특징 중에서 레귤레이션 한다는 그런 기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필요 없는 반응들은 레귤레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패스웨이에서 헥소카이네이즈,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이게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첫 번째 단계,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TC 사이클로 넘어가는 단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 내 여러 프로덕트에 의해서 제어를 받죠. 뭐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는 이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 단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레귤레터리 메커니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고 해서 알로스테릭 모듈레이션, 다른 하나는 코벌렌트 모디피케이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알로스테릭이라는 것은 이전에 엔자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다른 자리거든요. 알로스테릭이라는 게.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이외의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엔자임 또는 프로테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뭐 스몰 메타볼라이트 될 수도 있고 코팩터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라고 얘기하고요. 모듈레이터라고 하면 어떤 때는 액티베이터로서도 기능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니비터로서 기능을 해서 우리가 액티베이터로서 기능을 하면 포지티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 이니비터로 기능을 하면 네거티브 모듈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발렌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있다. 먼저 알로스테릭 엔자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알로스테릭 엔자임은 크게 이제 뭐 도메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캐탈라이틱 서브 유니트,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니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어, 예를 들었는데요. 캐탈리틱 서브 유니트는 सब스트레이트가 붙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야말로 액티브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레귤러터리 서브 유니트는 모듈레이터가 결합을 해서 이 엔자임의 전체적인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성 조절자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이거를 이 엔자임의 활성을 더 증가를 시켜서 सब스트레이트가 프로덕트로 전하는 촉매하는 기능을 촉진하겠죠. 뭐 그런 것들. 만약에 여기가 양성 조절자가 아니고 음성 조절자인데 반대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그 सब스트레이트가 붙는 다른 부위에 붙어서 전체 엔자임의 캐탈라틱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라고 한다. 알로스테릭 피드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로스테릭 모듈 실제로 메타볼리즘 상에서 보면 요거는 스레온인에서 이솔루신까지 아미노애시드 합성과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이솔루신이 많다. 그 세포의 대사 합성 중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제일 좋은 효과적인 레귤레이터는 이 피드백,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첫 번째 반응을 억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솔루션이 충분히 합성이 되면 더 이상 이걸 합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이니비션 하는 것보다도 처음 만들어질 때 첫 단계를 이니비션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죠.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로서 이솔루션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알로스테릭 엔자임에 대한 어떤 카이네틱 프로퍼티를 보면 보통 알로스테릭 엔자임 같은 경우는 미칼리스 멘튼식을 따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칼리스 멘튼은 하이퍼볼릭이잖아요. 이런 쌍곡선이 되었고 알로스틱 엔자임의 어, 그래프는 뭐냐면 시그모이드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칼리스 멘튼 카이네티식은 시그모이드 커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이퍼볼릭한 그래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KM이라고 표현을 못 하고요. 이 알로스테릭 엔자임 같은 경우는 K0.5라는 그러니까 Vmax의 2분의 1인 substrate 농도를 K0.5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거 시그모이드 커브 마치 헤모글로빈과 같은 그런 패턴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얘기도 알로스테릭 프로테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여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 그때는 이제 어, 기질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기질이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 있잖아요. 여기는 기질과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호모, 여기는 헤테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모트로픽 알로스테릭 엔자임 같은 경우는 기질과 어, 모듈레이터가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고요. 헤테로트로픽 알로스테릭 엔자임 같은 경우는 기질과 모듈레이터가 서로 다른 것. 어떤 때는 포지티브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네거티브 될 수 있는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포지티브 모듈레이터, 네거티브 모듈레이터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가?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도 모듈레이터가 붙지 않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만약 모듈레이터가 붙어서 네거티브 모듈레이터가 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포지티브 같은 경우 왼쪽으로 시프트 되면서 그래프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되면 이제 어떤 차이냐면 K 0.5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왼쪽의 그래프로 시프트가 되면 50%의 벨로시티에서 이 K 0.5로 보면 파지티브 모듈레이트 같은 경우는 K 0.5 농도가 낮아질 거고요. 네거티브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는 K 0.5가 증가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알로스테릭 엔자임,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밸런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커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은 이거는 이리버서블이 아니라 리버서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포스포릴레이션, 뭐 아시출레이션, 메칠레이션, 아데닐레이션, 우리들 여러 형태의 모듈레이션이 될 수 있는 커벌런트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포스포릴레이션이 제일 많아요. 포스포릴레이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예를 들면 세린의 포스포릴레이션 되느냐, 타이로신의 포스포릴레이션, 스레온이 돼요. 보통 세린, 스레오닌 또는 타이로신, 히스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아미노 애시드의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엔자임을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 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ATP가 사용이 되고 ATP의 포스페이트가 엔자임의 포스포릴레이션 되죠. 또 이제 메칠레이션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메칠레이션 되는 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데닐레이션,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 그다음 ADP 라이보실레이션, 우리딜레이션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레귤레터리 엔자임의 포스포릴레이션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 포스포릴 그룹이라는 게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바꿔준다는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럼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면 어떤 단백질 엔자임의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그 다음에 포스포릴 그룹이 어떤 아미노시드에 결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엔자임을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기질에 따라서 무슨 카이네이즈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러면 포스페이트는 어디에 붙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그러니까 세린, 스레오닌은 보통 같이 많이 쓰이고요. 세린과 스레오닌을 구분해서 포스페이트 하는 건 잘 없고요.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스 또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페이트가 붙어지면 포스페이트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차지드 그룹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포스페이트의 악시전은 뭐 알지닌하고 하이드로겐 본드를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스파티 글루타믹 애시드하고는 리펄션이 생길 거고, 라이신 알지닌 같이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은 어트랙션, 이오닉 본드를 형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 어떤 포스포레이션이라는 것은 큰 포스페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벌키하고 차지드 그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전 본드, 이오닉 본드 또는 리펄션 이런 걸 통해서 프로테인 컨포메이션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테인 컨포메이션 되면 सब스트레이트에 대한 어피니티 또는 캐탈리시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활성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인데요. 요거는 코발렌트 모디피케이션 하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라는 것은 글라이코겐에서 글루코스로 저장된 형태에서 글루코스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는 엔자임이거든요. 그래서 글라이코겐은 이제 리버나 머슬에서 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블러드 글루코스가 부족했을 때는 이 글라이코겐으로서 잘라서 이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라이콘 포스포릴레이즈는 글라이코겐 글루코스로 되고요. 이 잘라질 때는 글라이코겐 N에서 이제 그러니까 포스포릴레이즈니까 포스페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글루코스 하나가 줄어든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글라이콜라이신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니까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는 나중에 세포 내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는 글라이콜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는 결국은 이 글라이콜 포스포리레이즈 그러니까 글라이콜 포스포리레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가 위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캐스케이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포리레이즈가 그러니까 요 글라이콜 포스포리레이즈는 이런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글라이코겐에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잘라주는 엔자임인데 이 글라이코겐 포스포리레이즈는 포스페이트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활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을 여기 글라이콘 포스포리레이즈에 활성 포스페이트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수분해 효소, 이게 포스포리레이즈예요. 글라이코겐 포스포리레이즈가 A라고 하는데 컨포메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 이거를 포스포리레이즈 시키는 것 그러니까 ATP에서 포스포리레이즈 시키면 이게 액티브한 폼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걸 잘라지는 것을 우리가 요거는 카이네즈라고 하고요. 인산화 효소라고 하고 요거 잘라지는 것은 포스페테이즈 인산염 분해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스페이테이즈에서 포스페트가 잘라지면 이넥티브한 폼으로 다시 전환이 되죠. 앞서 슬라이드에서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포리레이즈 엔자임의 액티비티는 우리 근육이나 리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글루코스로 깨어주는 그런 어떤 작용이라 하면 이 글라이코겐 신세이즈는 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루코스를 많이 먹을 때 글루코스를 많이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남아돌 때 혈당이 높았을 때 그런 의미죠. 그런 혈당을 낮춰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글루코스를 머슬이나 리버에 저장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글라이코겐 신세이즈에서 이 글루코스에서 글라이코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는 아까 얘기했던 글라이코겐 포스포리레이즈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거는 글라이코겐 포스포리레이즈를 하면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포스포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윗단계에 있는 카이네이즈는 포스포리레이즈 카이네이즈가 있어서 여기 포스포리레이즈에 인산기를 전달을 받으면 이 글라이코겐 포스포리레이즈는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반대로 글라이코겐 신세이즈는 바로 위쪽에 뭐냐면 글라이코겐 신세이즈 카이네이즈가 있습니다. 얘가 신세이즈에 포스페이트를 전달을 하면 얘는 포스포리레이즈하고 반대로 포스포리레이션을 받으며 이넥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기억하고 또 포스포리레이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거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으나 포스포리레이션 됐을 때 억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커밸런트 모디피케이션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레귤레이션을 배웠었잖아요. 하나는 알로스테릭 두 번째는 커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을 배웠었는데 커밸런트 모디피케이션의 포스포레이션이든 ADP 라이보실레이션 뭐 아데닐레이션, 우리딜레이션을 할 때 반드시 활성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컨포메이션 체인지 됐을 때 어떤 경우는 이니비션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좀 머리에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라이코겐 신세이즈는 기능 글루코스에서 글라이코겐으로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것을 촉매하는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 윗단계 글라이코겐 신세이즈 윗단계는 글라이코 신세이즈 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에서
포스포레이션 되면 이 글라이코겐 신세이지의 활성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플레인 사이트는 보통 이제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이 있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근데 보통 여기에 글라이코겐 신세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일반적으로 글라이코겐 신세지 카이네이즈는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예요. 타이로신에 포스플레이션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플레이션 하는 사이트가 아미노애시드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세린, 스레오닌, 뭐 타이로신 얘기하는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하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카이네이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정의를 할 때 얘는 세린, 스레오닌 같이 붙여서 하거든요.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 또는 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렇게 불려지죠. 근데 글라이코겐 신세이지 카이네이즈 또는 글라이코겐 포스포레이즈 카이네이즈는 다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포레이션 하이어라키컬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고 GSK의 글라이코겐 신세이지 카이네이즈를 특징 지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포스포레이즈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여기가 이제 글라이코겐 신세이지거든요. 전부 N터미널에서 C터미널. 근데 이제 A, B, C, 뭐 AB라는 게 다 인산화 자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세린 쓰레온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위치.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어떤 거는 세린이고 어떤 쓰레온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산화시키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GSK 뭐 카이네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상화 자리에 보면 이제 단백질 인산화여서 A가 포스포레이션 될 수도 있고 단백질 뭐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 볼까요? 이게 조금 가려져 있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놔두고요. 이런 부분에 포스포레이션 1에 1B 2, 4 했을 때 어떤 엔자임은 불활성 정도가 조금 어떤 경우는 이 카젠 인산화 요소가 포스포레이션 되는 거는 굉장히 높고요. 여기 보면 글라이코겐 신세이즈 인산화 요소가 GSK 지금 얘기했던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포스포레이션 되는 장소에 따라서 저해되는 정도도 다르고 또 여기 앞서 포스포레이 하이어라키를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인산화 효소들이 어떤 인산화 효소가 먼저 포스포레이션 되면 그 다음에 포스포레이션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포스포레이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컨포메이션 체인지 되면서 숨겨져 있던 포스포레이트 될 자리가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엔자임들. 그런 어떤 포스포레이션의 계층화, 뭐가 되어야지 그 다음 것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저 뒤쪽에 2학기 때 여러분들 GSK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이제 뭐냐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라고 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G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지금 얘기 GSK, 포스포레이 카이네이스 어떤 특정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명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백질 인사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뭐 케이신 인산화효소 뭐 이런 것들, 로놉신 인산화효소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 효소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인산화할 때 당연히 ATP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포스포레이티드 레이즈도 매번 강조했지만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이 주로 있다. 대신에 세린, 스레오닌은 한목에 묻고요. 세린, 스레오닌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 또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두 개로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그러면
그러면 세린스레온이면 모두 다 포스폴레이션 되냐? 그건 아니고요. 세린스레온인 주변에 어떤 특정한 시퀀스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칸센서 시퀀스 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X 이건 X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고요. 단백질 효소 R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지닌이죠. 알지닌, 라이케인은 라이신이고요. X 뭐 세린, 시레온 이런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이런 시퀀스가 있을 때 세린, 시레온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라이신이나 알진이 같이 뭐 이거나 저거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있을 때 X는 아무거나 들어가는 아미노시드 이런 시퀀스가 있을 때 얘네들이 그 타겟 단백질에 포스폴레이션 시킨다는 거죠. 뭐 세린스렌만 있으면 무조건 포스폴레이션 또 타이로신이 있으면 포스폴레이션 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단백질이 폴딩이 돼서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카이네스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게 이게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라키컬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카이네스가 포스프렌 시켜서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묻혀졌던 안쪽으로 감춰졌던 특정한 시퀀스가 밖으로 노출되면서 그 다음 다른 카이네즈에서 공격받을 수 다른 카이네즈에서 포스포레이션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노출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이네즈에서 포스포레이션 되면 엔자임 액티비티가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성화 불활성화 전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컨포메이션 체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불활성화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는 알로스테릭 모듈레이션과 코발렌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레귤레이션을 생체 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 이 프로엔자임 또는 자이모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넥티브에 있다가 뭐 프로테인 클리비지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키모트립시노젠, 트립시노젠 뭐 이런 것들은 프로엔자임 상태로 그러니까 이넥티브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키모트립시노젠 같은 경우는 트립신에 의해서 잘려서 하이 키모트립신 그다음에 이제 알파 키모트립신 되면서 활성화된 폼이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넥티브한 폼을 자이모겐 또는 프로엔자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엔자임 자이모겐 형태로 있다가 클리비지에서 자이모겐 액티베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립시노젠 같은 경우 엔테로펩티데이지에서 트립신이 되면서 액티베이션 되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엔자임들 또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판크레아에서 나오는데 얘가 액티브한 상태로 나왔다가는 판크레아 조직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판크레아에 나오면서 이넥티브한 폼에 있다가 액티브한 폼으로서 음식을 잘라줘야지 조직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몸 조직을.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조직 보호하는 음, 조직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전도 숨겨져 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아까 디테일한 어떤 엔자임의 활성을 조절하는 레귤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코애귤레이션 캐스케이드 보면 내인성, 외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외인성 경로 같은 경우, 내인성 경로 같은 경우 혈청에서 혈장에 있는 단백질들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고요. 외인성 경로는 조직이 조금 부여가 되는 티슈 팩터가 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스트롬빈에 의해서 V3가 V3A로 활성화되고 뭐 프로스트롬빈이 스트롬빈이 변환이 되고 이런 게 보면 마치 앞에서 프로엔자임 또는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되어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듯이
이넥티브 방법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생명 뭐 엔자임이든 단백질이든 이런 것들 조절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크게는 알로스테롤 모듈레이션, 어떤 엔자임은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로스테롤 모듈레이션,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 세 번째는 이 자이모겐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어,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효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뭐 저 분자생물학적으로 나아가면 원천적으로 DNA에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서 뭐 만들어지고 깨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진 효소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렵게 6장 마쳤습니다. 바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